이게 지금 제시물 1번하고 제시물 2번 독해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잠깐 이제 샘플 갖고 왔는데 자, 제시물 1번을 딱 읽어 봤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제시문 1번은 글의 종류가 뭐냐? 제시문 1번은 글의 종류가 뭐예요? 그렇지. 글이라고 하면은 수능 비문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몇 가지가 있어. 설명문하고 논설문이 있지. 맞죠? 그러면은 제시문 1번은 설명문이래. 그러면은 봐라. 설명문이라고 했을 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제시문 1번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그러면은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 논술에서는 핵심어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핵심어. 핵심어 반드시 써야 돼. 핵심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단국대라든가 한국외대, 성균관대 이런 학교들은요. 자, 기본입니다. 뭐냐면은 답안을 쓸 때 반드시 나와야 될 단어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기본이 안 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시문 1번은 요약하라고 하는데 제시문 1번에 핵심어가 안 나왔다? 제시문 1번은 요약하라고 했는데 핵심어가 안 나왔다? 그럼 기본이 안 된 거야. 자, 설명문인데 설명문은 핵심어에 대한 설명이야. 핵심어에 대한 설명. 이게 바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글을 왜 읽어? 주제 파악하기 위해서 글을 읽는 거라고. 거꾸로. 글을 왜 써?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항상 독해할 때 주제 파악하십시오. 주제 파악. 이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제를 파악한다고 했을 때 단락별로 파악해. 자, 첫 시간에 독해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 알려드릴게.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이 정도 나온 거야. 핵심어에 대한 설명이 설명문에 대한 주제인데 그러면은 적용. 자, 제시문 1번 같은 경우는 핵심어가 뭡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알겠니? 최대 행복의 원리. 그러면 이게 핵심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 답안에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라는 단어가 안 나와 버리면은 그거는 기본이 안 된 거야. 답안지 채점 안 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봐라. 최대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볼게. 최대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냐?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 공부는요. 이해하십시오. 이해해. 봐봐. 거꾸로. 독해는 거꾸로 어떻게 글 쓰는 거라고 했죠. 맞죠? 최대 행복 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설명문 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쓸 거야? 최대 행복의 원리가 무엇이냐? 맞죠? 이거다. 그 다음에 이것의 특성은 이렇다. 그렇게 쓴다고. 그러면은 의미 플러스 특성의 구조로 쓸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들도 최대 행복 원리에 대해서 설명문 쓸 때 의미 플러스 특성의 구조로 안 쓸까? 똑같이 쓰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의미 플러스 특성의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자, 제시문 1번이 두 단락으로 나와졌죠. 맞죠?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요. 최대 행복 원리의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단락은 특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냐? 니네들 지금 읽어봤죠? 맞죠? 그럼 하나 물어볼게. 자, 봐봐. 잘 들어. 지금 최대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핵심어가 최대 행복의 원리고 의미 플러스 특성의 구조로 설명하고 있구나. 독해할 수 있어야 돼. 맞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쌤은 수업 어떻게 하냐면은 최대 행복의 원리는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윤리와 사상. 맞지? 윤리와 사상에서 배우는 어떤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그게 뭘까요? 공리주의다. 그렇지. 공리주의. 자, 공리주의. 공리주의는요, 매년마다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회 탐구, 저는 뭐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 해가지고 공리주의 몰라요. 근데 논술 보는 학생들은요, 한지 세지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쌤 수업은 어떻게 되냐면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독해하는 방법 알려드리고, 맞죠? 다 독해한 다음에 관련된 사탐 주제라든가 자주 출제된 빈출 주제는요, 또 설명 들어가요. 이 설명은요,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물어볼게. 항상 공부할 때 니네 개념이 중요하다고, 개념. 개념이 중요해. 그러면은 공리주의라고 나왔을 때 뭐뭐뭐주의잖아, 맞죠? 그러면 뭐뭐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버리면은요,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하나만 물어볼게. 공리주의에서 공리가 무슨 뜻이냐? 공리의 개념이 뭐냐? 공리의 개념이 뭐예요? 공공의 이익이에요?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공리주의라고 했을 때 공리가 공공의 이익이다? 아니라고. 정확하게 배워, 정확하게. 공부할 때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공리주의 영어로 뭐야? 야, 수능 나왔던 단어야. 아셔야 돼, 이런 것들은. 수능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영단어는요, 확실하게 아십시오. 공리주의 영어로 뭐야? 공리주의 영어로 뭐야? 뭐 하는 거야? 뭐요? 봐봐, 공리가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은 퍼블릭 굿 내지는 퍼블릭 인터레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런데 공리주의는요, 봐라, 유, 필, 리, 타, 리, 아, 니, 즘 입니다. 유틸리타리아니즘, 쌤 영어 발음은 반기문입니다. 유틸리타리아니즘, 맞지? 공리가 뭐야? 유틸리타리아니즘, 뭐요? 공리, 유틸리티라고. 유틸리티라고. 공공의 이익이냐? 퍼블릭 굿, 퍼블릭 인터레스트냐? 아니죠, 맞죠? 유틸리티.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효용성, 유용성, 맞죠? 그 다음에 효율성, 자, 등등의 내용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 봐봐, 니네 지금 윤사에서 공리주의 배웠는데 공리가 유틸리티, 효용성, 유용성, 효율성이래, 맞지? 설명해봐. 뭐예요? 뭐요? 뭐요? 설명해봐. 하나 더. 니네 지금 최대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제시문을 읽었지, 맞지? 그럼 이거 읽으면은 효용성, 유용성, 효율성, 그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읽어볼게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공리주의자들이 되겠죠, 맞죠?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본다. 행복을 좋은 것이라고 봐. 그러니까는 행복이 좋기 때문에 최대 행복의 원리, 말 그대로 좋은 행복을 최대한도로 극대화시킨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행위의 오름은 행위가 행복을 증진시키는 정도와 비례하며 행위의 그름은요, 불행을 산출하는 정도에 비례한다. 그럼 봐봐. 행위의 오름 나왔죠? 행위의 그름 나왔죠? 행위의 옳고 그름은 다른 말로 뭐야? 도덕이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최대 행복의 원리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행복을 최대화시키면은 도덕적이다. 옳은 행위다. 알겠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행복이란 뭐냐? 쾌락을 의미하거나 고통의 부재를 의미하다. 부재 뭐예요? 부재 없단 얘기예요. 고통이 없단 얘기예요. 불행이란 고통을 의미하거나 쾌락의 결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들은 어떤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봐봐, 여기 나오죠?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이게. 자, 이 단락에서 중요한 내용은 최대 행복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최대 행복 원리에 대해서 지금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최대 행복의 원리는 뭐가 되는 거야? 행위의 옳고 그름을 뭘로 판단하는 거야? 행복 내지는 쾌락 내지는 불행 내지는 고통, 그걸로 판단하게 되는 거지. 맞지? 이해돼? 그럼 잘 들어. 최대 행복의 원리는 핵심어야. 근데 설명문의 주제는 뭐라고 했어? 핵심어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문장으로 쓰면 어떻게 돼? 핵심어가 어디에 나와야 돼? 주어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락을 요약한다라고 하면은요, 최대 행복의 원리는 무엇이다. 그렇게 쓰셔야 되는 거라고. 한 문장으로. 알겠어? 그럼 적어볼게. 자, 최대 행복의 원리는 뭐 하는 거예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 이거죠. 맞죠? 뭘 통해서? 행복 극대화, 쾌락 극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원리이다.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적어버리면 반대로 행복이 최소화된다던가 혹은 행복의 반대, 뭐 고통이 증진되면은 그것은 행위의 그름,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거고, 맞죠? 또 거꾸로 행복이 증진되면은 도덕적인 행위 혹은 옳은 행위가 되는 거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자, 최대 행복의 원리는 반드시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행복과 이 행복이 이제 니들이 알고 있는 쾌락하고 같은 얘기예요. 행복과 불행. 이 불행은요, 다른 말로 이제 고통이 되겠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 행복과 불행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원리이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쓸 수가 있겠지. 맞지? 하나의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은 있는 그대로 갖고 와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한 문장으로 딱 작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행복의 원리, 핵심어 주어에 들어갔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 원리이다 뭐예요? 의미를 설명하는 거지. 맞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아까 전에 봐봐. 요거 지금 아까 전에 쓰다가 지웠는데 다시 공리주의에서 공리가 뭐라고 했죠? 효용성, 유용성이라고 했죠. 맞지? 맞죠? 그러면은 효용성, 유용성하고 행복, 불행, 쾌락, 고통하고 무슨 관계일까? 무슨 관계일까요? 한번 생각해봐. 무슨 관계일까? 다시 효용성, 유용성, 효율성은요. 사회탐구 어떤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니? 사회탐구 어떤 과목에서? 경제. 맞지? 경제.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야, 효율적으로 일을 해라. 효율적으로 공부하라. 그런 얘기가 되지. 자, 나중에 대화 얘기할 겁니다. 경제학에서의 효율성의 개념은요. 뭐가 될까?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맞죠? 이게 효용성 개념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분모분의 분자니까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해야 어떻게 돼요? 비용분의 편익의 값이 극대화가 되는 거지. 맞지? 이게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공리가 효율성이라고 했어? 비용분의 편익이야? 그러면은 거꾸로 편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네.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네. 그러면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무엇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편익에 해당되는 게 여기 매칭되는 게 어떤 단어야? 행복. 맞죠? 행복. 쾌락. 그 다음에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러면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는 뭐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야. 고통. 이게 되네. 그러면은 쾌락이 극대화되고 고통 최소화하면은 고통분의 쾌락이 극대화되죠. 이해되냐 이거? 공리주의는요 경제학하고 이퀄 관계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리라고 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쾌락분의 고통 내지는 고통에서 고통분의 쾌락 내지는 쾌락에서 고통을 뺀 값이 바로 공리가 되는 겁니다. 공리. 알겠니? 공리. 그래서 공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이 개념이다 이거야. 근데 이 개념이 그대로 뭘로 연결돼요? 경제학으로 연결되네. 그러면 편익이 영어로 뭐야? 베네피트 B. 비용이 뭐예요? 영어로 C. 이거 뭐라 그래? BC 분석이라고 하는 거야. BC 분석. BC 분석이라고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GTX를 깐다 라고 했을 때 GTX를 까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이게 뭐보다 크면은 1보다 크면은 B가 더 큰 거죠. 맞죠? 그러면은 사업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공리주의하고 경제학은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공리주의 문제 나오면 반드시 경제학 문제하고도 연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고통분의 쾌락 내지는 쾌락에서 고통을 뺀 값이 공리라는 거. 단 전제가 있죠.
고통하고 쾌락은 뭐야? 감정이지. 맞죠? 감정이잖아. 자, 공리주의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레미 벤담이죠. 제레미 벤담이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는 책에서 인간은 두 정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대전제를 얘기해. 두 정념. 정념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말로 얘기하면 뭐, 감정,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그러면 좋은 감정을 총칭해서 그걸 뭐라 그래? 행복 내지는 쾌락. 나쁜 감정을 총칭해서 그걸 뭐라 그래? 고통 내지는 불행.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행복, 쾌락 다 같은 얘기야. 즐거워요, 다 같은 얘기야. 쾌락, 불행, 짜증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다 같은 얘기야. 인간은 그 두 정념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야. 그게 바로 쾌락과 고통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고통을 극대화하고, 죄송합니다,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도덕이다. 도덕이다 이거야. 도덕. 근데 깔끔한 게 뭔지 아냐? 공리주의는요, 어떤 사람이 느끼는 쾌락과 고통을 수치화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내가 논술 수업을 하게 되면은 쾌락이 100만큼 증가해. 그 다음에 고통이 무한대야. 맞죠? 죄송합니다. 혼자 웃어, 이씨. 고통이 무한대야.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빼던가 나누면은 이거는 값이 상당히 낮다 이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 논술 수업 듣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되는 거다 이거야. 비도덕적인 행위가. 깔끔하게 계산이 돼. 그러니까는 공리주의는요, 정책학이라든가 행정학 그런 거에다 많이 쓸 수가 있는 거지.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원래는 쫙 제시문 독해해가지고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으로서 따로 칠판에다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 쓰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 내용을 깔끔하게 최대 행복의 원리는 이러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냐? 알았어? 모르겠어? 됐죠?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넘어갑니다. 알겠어요? 넘어가요. 그러면은 자, 이거 봅시다. 이거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자, 먼저 나왔어. 먼저. 그럼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번호 붙이라고. 먼저 1번. 그 다음에 쫙 읽다 보니까 다음으로는 나오죠.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거 2번 아니야. 2번. 자, 이런 식으로 독해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의 차이가 뭐야? 먼저하고 다음으로는의 차이가 뭐니? 먼저 어떤 행동이 한 개인에게 초래하는 모든 쾌락과 고통을 각각 합산한다. 그러면은 먼저니까는 이것은 개인이 되는 거야. 개인. 그럼 1번 어떻게 쓰면 돼? 개인 측면 이렇게 쓰면 되죠. 개인 측면. 자, 개인 측면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죠? 양쪽을 비교했을 때 만약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많으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는 그 행위는 옳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통 쪽이 많으면 그것은 그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끝. 맞지? 그러면은 개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안 하냐, 어떤 행동이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판단을 할 때 요거를 했을 때 내가 쾌락이 증진된다. 도덕이 되는 거고 고통이 더 많아. 그거는 비도덕이 되는 거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죠. 개인 측면으로 봤을 때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크면 이것은 옳은 행위가 된다. 다른 말로 패러프레이징 하면 뭐가 돼요? 도덕이 된다. 이렇게 쓰면 돼. 도덕이 된다. 도덕이 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으로 관련된 사람들 전체.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내용은 개인 측면이 아니라 전체 측면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 측면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측면. 공동체 내지는 사회 측면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각 구성원들의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비교하면 되겠죠. 맞죠? 바로 나온다 이거야. 위의 과정을 반복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쾌락의 합과 고통의 합을 계산해낸다. 그리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 그 행위는 관련된 개인들의 전체 혹은 공동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옳은 행위로 평가되며 반대의 경우는 그른 행위로 평가된다. 그러면은 니네 뭐 시그마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거 쾌락의 합.
고통의 합.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옳은 행위라고 나왔지만은 공동체 사회 측면에서는요, 정책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벤담이 뭐라고 했어?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했죠. 도덕은 어느 측면이 되는 거야? 개인 측면이 되는 거고, 입법은 어떻게 돼요? 공동체 측면. 맞지? 공동체에서는 사회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법을 제정하게 되는 거죠. 맞죠? 원리가 뭐가 되는 거야? 공리주의 원리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는요, 저스티스라고 한번 적어보자 이거. 저스티스. 사회 공동체 측면이니까. 그러면은 이거 봐봐. 제일 재밌는 게 공리주의가 생각하는 정의는 바로 이거라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는 거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는 거지. 맞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공리주의를 애들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렇게 해버리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공동체 측면에서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지 개인 측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지? 공리주의 나오면요, 항상 개인 측면과 공동체 측면을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보통 이제 공리주의 원리로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유명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개인 측면과 공동체 측면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거는 나중에 논술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할게요. 알겠어요? 그래서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저스티스라고 보는 거구나. 그런데 롤스라든가 노직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라고 보냐? 아니죠. 자,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니네 논술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할 건데 공부할 거면은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문과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뭐 이과도 중요하지만 특정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옛날에 많이 나왔었는데 뭐냐면은 똑같은 정의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이 정의하는 내용하고 칸트가 정의하는 내용이 틀려. 근데 정의라는 단어는 똑같아.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리즌, 이성이라고 했을 때 플라톤이 얘기한 이성의 개념하고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성의 개념이 틀려. 그러니까는 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개념 중요하다. 개념 중요하다.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 버리면요, 대학교 가서도 아주 교수님들한테 이쁨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게. 알겠어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공리주의에 대해서 모른다 할지라도 충분히 독해가 가능한 거라고. 자, 글쓰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개요를 작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문장으로만 만들면 되는 거죠. 첫째, 개인 측면에서는 쾌락의 양이 고통의 양보다 크면 도덕이라고 한다. 맞지? 공동체 측면에서는 쾌락의 합이 고통의 합보다 크면은 옳은 정책 내지는 옳은 입법 내지는 저스티스라고 한다.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됐지. 맞지? 이해돼?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질문. 자,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개강해서 문제 풀면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쌤이 언급하는 배경 지식 내용이라든가 사탐 지식은요, 너희들이 열심히 잘 듣는다라고 하면은요, 대학 수준으로 설명해 줄게. 알겠어? 대학 수준으로 설명해 준다고 해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니까, 지금까지 니네 학원이든 학교에서 듣지 못할 강의를 듣게 될 거야.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거는 니네 선배들한테 물어봐요. 진짜로. 생각의 확장을 느낄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 이거 됐지? 맞지? 그러면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특성이 되는 거라고. 특성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제시문 1번이 끝났네. 그럼 제시문 2번 나오죠? 그러면은 봐라. 하나만 얘기해 줄게. 봐봐.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예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니? 니네 사탐 시간 때 배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하다 보니까 소수 의견이 무시된다. 그런 얘기 배웠지. 맞지? 그리고 개인 측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 도덕을 뭘로 보는 거예요? 쾌락과 고통으로 보는 거야. 즉, 행위의 결과로서 고통이 증가되냐, 쾌락이 증가되냐, 그걸 따지는 거야. 행위 그 자체가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봐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예를 들면 돼. 약간 이제 좀 무서운 얘기인데, 내가 사이코패스야. 연쇄살인마야. 연쇄살인마. 연쇄살인마. 하니발 렉터 교수. 맞죠? 근데 이 사람은요, 사람을 살인을 하면은 쾌락이 증진돼. 쾌락이 증진되면은 도덕이라며. 그러면은 하니발 렉터 교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사람을 죽이면은 도덕이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맞죠? 이상하죠? 이상하지? 그러면 자, 공리주의 원리로 봤을 때는, 공리주의 아까 뭐라고 했어요? 벤담이 뭐라고 했어? 두 정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인간은 쾌락과 고통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러니까는 쾌락이 증진되면은 옳은 행위다. 근데 나는 연쇄살인마야. 나는 사람을 죽여야 쾌락이 증진돼. 그러면은 공리주의 원리로 보면은 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람을 죽여야 도덕이 되는 거네.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지? 그러면은 비판해봐. 빨리 비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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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비판 역시도 논술 시간 때 비판의 논리라든가 그런 거 다 배울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기는요, 논술 유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비판. 그럼 비판해봐. 이거 지워도 되냐? 지워도 되죠? 비판해봐.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게 고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봐라.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제시문 1번에서 개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 개인의 입장으로서 보는 거죠. 맞죠? 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쾌락이 증진되면 그게 도덕이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 개인의 입장으로 봐. 나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이는 게 쾌락이 증진되면은 공리주의 원리로 보면은 그게 도덕이 되는 거야. 그거를 비판해야 돼. 그거를 비판해야 돼. 쌤이 개인 측면에서 얘기한 겁니다. 좋은 지적이었는데 사회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지 않느냐? 맞지? 그러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해서 사람 죽이지 말자. 그런 논리가 가능하다고. 근데 개인 측면이야, 개인 측면. 자, 요거 나중에 다 수업 시간 때 첫 시간에 다 할 겁니다. 첫 시간에 할 건데 살짝 맛배기만 보여줄게요. 비판이라고 했을 때 아까 봐봐요. 공리주의의 전제가 뭐니? 인간은 두 정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죠. 인간은 두 정념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했다고. 그러면은 이러한 전제가 옳다라고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냐? 인간인데 뭐가 돼? 사이코패스야. 살인마야.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정념. 나는 살인을 하는 게 쾌락이 증가돼. 그럼 이거는 도덕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비판한다라고 하면은 뭘 비판해야 되냐? 뭘 반박해야 되냐? 다시 이 전제가 옳다라고 하는 순간 결론 역시도 옳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반박해야 돼요? 전제가 옳아버리면 이 결론도 옳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는 뭐를 반박해야 돼? 이 전제가 참이 아니다. 거짓이다.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 이게 비판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다시. 인간은 두 정념만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공리주의의 대전제를 임마누엘 칸트가 뭐라고 비판합니까? 뭐라고 비판해요? 두 정념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뭐의 지배를 받아? 인간은. 그렇지! 이성. 그렇지. 아주 좋습니다. 이성. 그러면은 봐라. 인간은 두 정념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성의 지배도 받아. 그러니까는 사이코패스가 아무리 살인해서 쾌락이 증진된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봤을 때 살인은 나쁜 거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이성이 뭐야? 윤사에서 배웠어? 칸트가 얘기한 이성이 뭐야?
순수이성 아니야. 맞죠? 그 순수이성의 결론이 뭐니?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맞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다른 말로 니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뭐라 배우니?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뭐 불만 있냐? 불만 있으면 나가십시오. 정언명령이라고 해. 정언명령. 쌤, 그러면은 정언명령이 뭔 뜻이에요? 그거 다 얘기해 줄게. 알겠니? 정언명령 그렇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면은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얘기하기에 인간은 순수이성, 이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성을 통해서 반드시 따라야 될 도덕적 법칙이 있는 거야. 그 도덕적 법칙이 뭐냐?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이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봐라. 공리주의는 어떻게 돼요? 나의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살인한다 이거죠. 맞죠? 그러면은 인간은 어떻게 돼? 나의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인간을 수단으로 보지 말고 인간을 뭘로 봐라? 목적으로 보라 이게 목적으로. 그러면은 인간을 목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알겠어? 다른 말로 그게 뭐가 돼요? 인간의 존엄성. 맞지? 그럼 하나만 문제. 인간을 목적으로 봐라. 이거 다른 말로 쌤이 뭐라고 했죠?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인간의 존엄성. 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현 정치 사회적으로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해.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자, 연결되죠. 맞죠? 뭐라고? 공리주의는 공동체 측면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라고 했지. 맞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돼? 소수의 의견이라든가 소수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맞죠? 근데 인간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야. 소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한 사람일지라도 정치라든가 정부, 사회에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류는 어떤 개념을 고안해냈을까요? 어떤 개념을? 사회. 그렇지. 사회법인데 그 사회법이라든가 그 법을 통해서 인간의 뭐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야? 빨리 얘기해. 뭐? 권리! 아주 훌륭합니다. 권리라고, 권리. 무슨 말인지 알겠냐? 권리. 인간은 권리를 가져. 그 권리는요, 국가가 무시할 수 없어. 자, 이거 어디하고 연결돼?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국가가 중요해?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 그렇지. 권리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면은 권리가 중요하냐, 국가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권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요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니네 정치화법 배웠냐? 그렇지. 사회계약서. 맞죠? 자연 상태는 뭐예요? 국가 이전 상태라고. 국가가 없는 상태라고. 근데 자연 상태에서 뭐가 있어? 자연권이 있잖아. 자연권. 국가 이전부터 얘네들은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자연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양의 주류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알겠어요? 사회계약론자들, 칸트주의자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로버트 노직 이런 사람들. 알겠니? 그러니까 봐라. 공리주의 나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공리주의 나오면은 그 자체가 경제학하고 비슷하지. 맞죠? 그런 문제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공리주의하고 정반대가 되는 게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이야. 두 개 비교하는 걸로 나온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 풀 겁니다. 1, 2, 3, 4, 5번 다 읽다 보면은요. 두 입장으로 분류하라고 했을 때 하나는 공리주의고 하나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이야. 그러면은 제시문 1번은 최대 행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죠. 맞죠? 제시문 2번 딱 봐봐. 권리. 맞죠? 그러면은 의심해야 된다고. 권리? 제일 먼저 권리 나오네. 칸트인가? 이해돼요? 이해돼? 그런데 확인사살 할 수 있어. 뭐? 특히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권리.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권리. 맞죠? 정부는 왜 맞설 수 있는 권리로서 그걸 강조를 하냐? 잘 들어봐 봐요. 정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가장 깔끔한 게 뭐야? 다수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소수의 의견이라든가 소수의 권리가 무시당할 수 있어. 그때 어떻게 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강조하는 거야? 권리 강조하는 거다. 이거 권리. 그러니까는 제시문 2번은 빼도 박도 못하고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권리가 연결이 되는지 쌤이 설명을 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자, 야, 오늘 그 수업 분위기 아주 좋아요. 수업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이상으로 대학교 과정으로 한번 얘기를 해줄게. 고등학교 넘는 거. 아까 이제 권리가 나왔는데 좋아요. 권리. 쌤이 아까 뭐라고 했냐? 권리라는 똑같은 개념을 학자들마다 다르게 이해한다고. 그러면 아까 전에 권리에 대해서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했니?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인간의 존엄성 개념. 맞죠? 이해돼?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이게 다수설입니다. 이게 다수설. 그런데 똑같은 권리에 대해서 공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권리 개념도 있어. 재미없냐 이거? 어렵냐? 똑같은 권리에 대해서 칸트는 인간의 존엄성 개념으로 정의를 하지만 이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나중에 같이 읽어볼게요. 공리주의자들은 다시 또 권리를 인간의 존엄성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권리를 개념 정의합니다.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 한번 생각해봐. 한번 생각해봐. 자, 쌤이 물어보는 거는요. 너희들이 못 푸는 문제, 해답을 전혀 내릴 수 없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봐요. 공리주의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니? 항상 생각하라고 했죠. 두 정념, 쾌락과 고통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쾌락장, 고통 최소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은 권리 개념 역시도 쾌락과 고통으로 해석하시면 돼. 알겠어?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권리 개념이 뭘까? 뭐라고? 행복 추구권. 아주 좋습니다. 행복 내지는 쾌락.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바로 권리다 이거야. 자, 다시 예컨대 봐봐요. 참정권 봐봐. 참정권.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지. 맞죠? 근데 옛날에 참정권이 있었어?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은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알겠니? 그런데 참정권 개념을 공리주의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쾌락이 증진돼. 그러니까 나의 쾌락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참정권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공리주의 개념으로서 권리를 정의하면은요. 쾌락 추구의 제도적인 보장이 되는 거라. 쾌락 추구의 제도적인 보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맞지? 자, 이건 대학교 과정입니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어찌됐든 간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권리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전부 다 뭐가 돼요? 인간의 존엄성. 맞지? 자, 읽어볼게요. 권리. 특히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권리란 개념은 정치사회가 분열되어 있어서 협동이나 공동의 목표에 대한 호소가 부질없는 곳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용도를 발견한다. 봐봐. 왜 분열되어 있는 곳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용도를 발견하니? 이해를 쉽게 돕게요. 야, 여기서 쌤이 저녁 사줄 테니까 너네 뭐 먹고 싶냐? 라고 했을 때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일심동체로 해가지고 짜장면이요! 그렇게 하면 바로 짜장면 사주지. 맞지? 그런데 누구는 죄송합니다. 누구는 뭐 짜장면, 누구는 뭐 짬뽕. 맞죠? 분열돼 있어. 맞죠? 분열돼 있어. 누구는 뭐 스테이크. 야, 스테이크 꺼져. 비싸. 맞죠? 그러면 쌤 어떻게 해야 돼? 정부는 다수결로 합시다. 그렇게 되죠. 맞죠? 짜장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짬뽕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 맞죠? 다수결, 다른 말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공리주의적인 의사결정이 돼. 그러면은 분열되어 있으니까는 공리주의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대다수가 짜장면을 먹어. 그러면은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돼?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 나는 짬뽕 먹을 행복 추구권. 권리가 있어요? 권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이해돼요? 왜? 사람마다 틀릴 수 있죠. 나는 짜장면 먹으면요. 두드러기가 올라요. 맞죠? 그럼 짜장면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짜장면 먹어야 된다는 결정을 해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 거야? 행복 추구권. 떨어진다 이거야.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쌤, 저의 그 행복 추구권이라든가 그거는요. 쌤이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권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알겠어? 알겠냐? 자, 어렵니? 어려워요? 자, 이 내용 자체를 처음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의 내용까지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읽었을 때의 내용과 쌤의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또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제시문을 읽었을 때는요. 안 보였던 게 다시 보이게 되는 거라고.
그게 바로 독해력이 증가되는 거고 여러분의 지식이 증가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쌤, 그러면은 이런 지식 없으면은 이거 못 푸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지식 없어도 다 풀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봐라.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관심, 자유주의자들, 국가라는 선박에 부는 맞바람이었다. 국가라는 선박에 부는 맞바람.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정부에 맞설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이 연결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권리는 트럼프 카드다. 국가라는 선박에 부는 맞바람이다.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로널드 드워킨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는 뭐 넘어가고. 권리의 철학적 핵심을 표현한 것이다. 핵심. 핵심. 야, 이런 단어 나오면은 잘 봐야 돼. 중요하니까 핵심이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은 이 저자는요, 권리의 핵심을 뭘로 보는 거야? 권리의 핵심을. 정부에 맞설 수 있다. 다른 말로 뭐다?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거 인간의 존엄성. 이해돼요, 이거? 인간의 존엄성. 자, 우리는 사회정책과 외교정책을 두고 계속 분열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경제가 침체되면 그 분열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야, 경제가 침체되면 분열이 더욱 거세진대. 그러니까는 동양 철학자 중에서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맹자! 맞죠? 유항산, 유항심. 맞죠? 유항산, 유항심. 잘 나옵니다. 항산, 항심이 뭔 뜻이냐?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항산, 경제력. 맞죠? 일자리, 기본적인 소득. 그렇게 해야 항심이 생긴다. 이게 항심, 항심. 뭐? 도덕심. 맞죠? 도덕심. 법률과 제도들이 이런 문제들을 논쟁할 수 있는 근거 규칙으로 자리 잡기 원한다면 이 근거 규칙들은 지배계급이 약자들에게 부과하는 정복자의 법률이 되어서는 안 돼. 사회, 경제, 외교 정책을 규정하고 이행하는 많은 법률들은 중립적일 수가 없어. 왜? 공동선에 대한 다수의 견해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맞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권리를 확보해주는 제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독해 팁. 빨간색으로 하면 잘 안 보이죠? 독해 팁. 뭘까요? 중요하대.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겠지. 이런 거 놓치지 마. 아니, 중요하니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중요한 게 주제냐 아니면 주제가 아닌 거냐? 주제가 중요한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 들어가는 문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요, 그거 주제 문장으로 활용하십시오. 알겠어요? 결국 이 제시문에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거는요, 뭐가 되는 거야? 권리를 확보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라고. 주장. 알겠니? 주장. 그러니까 제시문 1번은 설명문이지만 제시문 2번은 뭐야? 논설문이야, 논설문. 논설문. 그러면은 논설문은 그래 개념이 뭐냐? 논설문 뭐 하는 글이냐? 주장하는 글 아니야? 그럼 논설문 나오면요 반드시 주장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근거 찾으세요. 그러면은 주장이 뭐가 돼? 주제라고. 그러면은 논설문에서 주장은요 글 쓴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주장할 거 아니야. 맞죠? 자, 가치 판단 들어가면은요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 들어가면은 논설문에서는 그 문장이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배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독해 팁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 독해 팁 가르쳐 드릴게. 독해 팁으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권리를 확보해주는 제도, 정책, 법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주장됐지? 그 근거는 뭐예요? 근거. 바로 다음 줄에 나오네. 왜냐하면 나오죠. 왜냐하면 뭐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다수의 약속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죠.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 존중.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을 뭘로 대해야 돼요? 목적으로 대해야 되고. 맞죠?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권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거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노란색이 주장이 되는 거고 빨간색은 뭐가 되는 거야?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제시문 요약하라고 하면은요. 권리를 확보해주는 제도, 정책, 법률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소수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만 쓰면 돼. 그렇게만 쓰면 돼. 알겠니?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독해하면서 그때그때 이제 그 사탐에서 배운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실전에서 수업을 할 때는요, 독해 딱 하고요. 그 다음에 다 풀었어? 오케이. 넘어가서 배경 지식만 쫙 얘기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해는 되지. 맞지? 이해는 되죠?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러 왔는데, 공리주의에서 공리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다. 그것만 알아가도 많이 안 거죠. 맞죠? 그리고 칸트하고 공리주의가 어떻게 반대가 되고, 공리주의는 또 경제학하고 연결이 된다는 점. 맞죠? 그런 것들. 그리고 독해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주장, 뭐 독해 팁.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논설문에서는 그게 주장이다 이거야. 중요하니까 주장했겠지. 이런 거 놓치지 말어. 이런 거. 핵심, 중요하다, 근본적이다,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 이런 서술어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때그때 독해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한 제시문 1번하고 제시문 2번 보여줬는데, 나중에 요약하게 할 때 이 문제 풀 겁니다.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요, 쌤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동영상 찍으니까 그 얘기는 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때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어요?